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 8에 한번 이렇게 띄워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기술력이 안 되지만 임양택 선생님은 물리 선생님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임양택 선생님을 이제 협박해서 이렇게 기술 지원을 받아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자백과의 등장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요. 오늘 제자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한 다음에 공자를 한번, 유가의 시조인 공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유가, 도가, 묵가, 법가, 크게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네 가지 큰 사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가는 공자, 맹자, 순자가 해당되겠고요. 도가는 노자, 장자, 그리고 법가는 한비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묵가라고 해서 맞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묵가에는 묵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사상, 사회사상이라든가 윤리사상의 첫 출발점은 바로 현실의 문제점 파악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들이 바라본 춘추전국시대 사회의 혼란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자, 맹자, 순자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따라서 인간을 도덕적으로 만든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자, 도가의 노자, 장자는 임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자신의 편견이라든가 자신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인간의 임의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이 사회에 혼란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이 임의적인 요소를 다 배제시킨다면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자, 법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인간들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기반해서 사회에 혼란이 찾아왔다. 묵가. 묵자죠, 묵자. 차별적인 사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위의 높고 낮음, 나와 가깝고 먼 곳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되는데, 신분사회, 봉건사회, 그리고 또한 자기 엄마를 사랑하고 옆집 엄마는 사랑하지 않는 이런 차별적인 사랑 때문에 사회에 혼란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 묵자에서 강조하는 사회 혼란의 원인은 바로 차별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각 사상들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겠죠. 공자, 맹자, 순자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사회를 건설한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노자, 장자, 임의적인 것을 모두 거부하고 임의적인 문명, 자기 중심적인 어떤 인간 중심의 세계, 제도, 규범,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자연에 순응하면 될 것이다. 한비자, 아까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했었죠? 이 이기적인 인간을 강력한 법치로 다스리고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 강력한 군대를 만든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운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묵자, 아까 차별적인 사랑의 원인이라고 했었죠?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 옆집 엄마, 내 나라, 이웃 나라, 모든 어떤 나라, 모든 어떤 가족, 사회 구성원 다 똑같이 사랑한다면 이 사회는 이상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윤리와 사상뿐만 아니라 중국의 고대 철학에서 이 넷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을 여기는 것은 바로 유가, 공맹순의 유가와 노자, 장자의 도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이 두 가지 사상을 상당히 비교하면서 수업을 전개할 텐데, 이 위에 보면은 패권은 법가가 차지했습니다. 이 법가의 사상은 진시황이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현실적이고 현실 정치에 있어서 나라의 부라든가 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메시지, 현실적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이 법가가 현실적인 사상으로 채택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춘추전국시대 양대 사상은 바로 유가와 도가였다. 유가는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한 이 사회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개입을 해서 인간이 뜯어 고쳐야 됩니다. 다시 인간이 뜯어 고쳐야 된다. 인간의 힘을 강조하죠. 플러스의 철학이라면. 도가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뜯어 고쳤기 때문에 그래. 다시 인간의 손을 다 떼. 인위적인 걸 모두 다, 그죠? 그동안 만들었던 제도, 운명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들어가자. 그래서 도가의 철학을 우리는 흔히 마이너스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유가의 철학이 상당히 남성적이라면 도가의 철학은 여성적이고요. 유가의 철학이 높은 산과 같다면, 강한 기운 산과 같다면, 도가의 철학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상이 상당히 큰 대조를 이루는 철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자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유가의 시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시죠? 공자의 생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요 밑에 화면이 좀 잘리는데요. 살짝 나오죠. 유가를 창시한 분이 바로 공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공구가 되겠어요. 구입니다. 구. 공자의 아버지는 숙량을이라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그래서 체구도 크고 아주 건장한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 숙량을이 공자의 아버지가 이제 자녀를 낳겠죠. 딸. 그죠? 근데 그 당시에도 중국 고대 시대에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전통이 상당히 강력하게 남아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디어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공자가 아니라 공자의 형이죠. 이 아들이 장애를 갖고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 공자의 아버지 숙량을은 건강한 아들이 내 대를 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몸이 불편한 아들이 나오자 건강한 아들 하나만 더 낳아야 되겠다. 내 조상들의 어떤 그런 면목이 없다. 조상들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숙량을은 아내에게 아들 하나를 더 낳자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내는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숙량을은 어쩔 수 없이 건강한 아들을 낳아줄 건강한 여성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니구산에 아주 젊은 아가씨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여자는 숙량을이죠. 그 여자는 16살 안징제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따르면 안징제라는 사람들에 대한 설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한 팩트인지는 우리는 잘 파악하기 어려워요. 대략 우리가 뭐 자주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걸 본다면 안징제는 아마도 무당이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맹인이었을 것이다. 산에서 혼자 살면서 무당, 맹인으로서 무당의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숙량을은 결국 안징제에게 내 알을 놔도, 안징제 내 알을 놔도, 그렇죠. 그리고 안징제는 어쩌면 이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숙량을에게 알겠습니다. 당신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겠습니다. 그리고 숙량을과 안징제는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구, 성이 공시죠. 공구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구는 뭐 언덕구자인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언덕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이마가 짱구처럼 폴록 나왔다. 그래서 언덕, 짱구라고 해서 언덕구자를 썼다는 말도 있고, 이 엄마가 살았던 곳이 니구산이었습니다. 니구산. 이 엄마가 살았던 니구산의 이름을 따서 구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아무튼 이 공자의 본명은 구였습니다. 자, 공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많으시다 보니까 공자가 태어나고 1년도 안 돼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공구는 세상에 태어났는데 일찍 아버지가 떠나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나를 부양할 엄마가 남아있는데, 엄마는 16살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부양해야 될 또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이 결혼한 딸들을 제외한 요 몸이 불편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징제는
남편이 이제 세상을 뜨고 나서 공자를 보살펴야 되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배달은 또 아들을 또 보살펴야 됐습니다. 이 기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구전되는 자료를 통해서 일하고 있지만 안징제는 아마도 잔칫집에 돌아다니면서 춤을 춰주고 허드렛 일을 해주고 음식을 받아다가 자신의 아들인 공구와 그 다음에 요 배다른 형제인 아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참 공자의 삶이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없고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또한 저렇게 정말 힘겨운 생계 유지를 위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이 가정, 아마 공자는 거기서 많은 방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자는 젊었을 때 그래서 우리로 치면 약간 껌 좀 씹었다고 해야 될까요? 골목에서 친구들 좀 괴롭히기도 하고 약간 건달, 양아치 뭐 이런 조금 비행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공자가 15살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공자는 15살,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진짜 이 삶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학문의 뜻을 두고 드디어 유학이라고 하는, 유가라고 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공자는 그 이후로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게 됐죠. 하지만 많은 제후들을 만나면서 공자가 가르쳤던 이상,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태어났지만 인간의 도덕성이 악화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찾아왔다. 따라서 제후들이여, 이 제후국이 강한 나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도덕사회를 만들면 된다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춘추시대 막 전쟁이 막 일어나던 시대, 제후가 공자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이렇게 다 교화를 시키고 나도 도덕적인 성인 군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도덕사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제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제후들은 공자의 사상을 다 무시하고 공자를 관리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공자는 제후국들을 떠돌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시 노나라, 자기가 태어났던 노나라, 춘추전국 시대 노나라였죠? 노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고 교육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상을 가르치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이 공자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공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게 바로 논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책은 공자가 쓴 게 아니죠. 자, 논어라는 책은 모두 다 자왈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한비자, 묵자, 스승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라고 했죠. 자, 자왈, 공자가 빠지겠죠.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그래서 논어라는 책은 모두가 다 자왈로부터 이렇게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책을 지었다기보다는 직접 지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공자가 한 이야기들을 기억해서 그걸 엮은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논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논어 한번 잠깐 이거 논어가 아니네요. 공자의 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가 물었어요. 공자님, 죽음이 뭡니까?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현실이다. 인간의 살아있는 이 현실이 중요하지 죽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유교는 현실 중심의 사상입니다. 신을 섬겨야 됩니까? 신. 사람도 못 섬기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느냐? 아하, 공자가 있던 유교는 신이 아닌 사람 중심의 학문이네요. 그렇죠? 둘을 종합해 본다면 유교는 죽음이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강조하는 사상이고요. 신이 아닌, 우리를 구원해 줄 신이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사회 혼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공자 선생님.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있다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내면적인 도덕성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 도덕성을 인이라고 부르고 싶다네. 인, 사람 인자에다가 두 글자가 붙었네요. 그죠? 사람이 모이면 뭐가 필요할까요? 쉬운 말로 사랑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누구나 다 이 내면에 사랑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인간다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자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내면에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다운 어떤 자격을 갖고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마음을 겉으로 적절히 표현해야 되겠지. 아버지한테 표현하고 왕에게 표현하고 친구에게 표현하고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표현하고 적절히 어떤 형식을 갖고 겉으로 이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그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예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아주 어렵지 않아요. 쉬운 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 사랑, 인간다움. 그리고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적절히 예, 인과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습지에 이렇게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자의 사상 그림으로 쉽게 표현해라. 마음엔 인이 있고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면 예가 된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른 앞에서는 이것이 예에 맞는 것이고 이것은 예에 맞지 않은 것인 거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예를 우리는 흔히 규범이라고 하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예가 표현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인과 예, 인, 겉으로 표현되는 예, 이 두 가지만 회복할 수 있다면 인간은 아주 도덕적인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모인 사회를 우리는 아주 도덕사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논어에서 나왔던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너무 짜증나죠? 어렵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도덕. 도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을 비유하면, 야, 도덕으로 정치하는 것을 내가 한번 비유 한번 해볼게. 공자가 얘기한 겁니다. 야, 강력한 법이 아니라, 사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도덕으로 한번 정치를 하는 것을 비유한다면, 북진인 것 같아. 북진이야, 북진. 북진이 뭐야? 그 당시 춘추시대 고대 동양 사람들이 봤을 때 하늘, 세상의 중앙을 북극성이라고 했습니다. 환히 빛나는 저 북극성. 북극성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른다면, 별이 하늘의 중앙에서 쫙 빛을 발하고 있다면, 중성, 수많은 별들이 그에게로 모여드는 거야. 빛을 향해서 별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알 수 있겠죠.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리에서 사랑과 그렇죠? 인간다움으로 빛을 발하는 사람. 그렇죠? 빛을 쫙 발하면 사랑으로 백성을 쫙 다스리면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다 그를 중심으로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정치 핵심은 뭐냐? 왕이시여, 당신이 먼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훌륭한 선비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죠? 뭐 오지 말라고 해도 다 모여든다는 거야. 당신에게 감화가 되어서. 이게 바로 공자가 이야기하는 덕치, 도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 겨울방학 때 수업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요? 네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라. 네가 먼저 빛을 발하는, 인간적인 매력을 발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라. 그렇다면 네 주위에 사람들이 다 모여들 것이다. 네가 뭐가 되라? 북극성이 되어라.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빛을 발하라. 그렇다면 주위 사람들이 널 향해서 모여들 것이다. 이게 바로 공자의 덕치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육아에서는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을 모든 관계의 시작의 출발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북극성이 되어서. 자,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친구가 없나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나요? 당신이 먼저 뭐가 되라? 북극성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공자의 육아 아주 핵심적인 그 비유입니다.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보도록 할게요. 그냥 간단히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두루두루 사귀고 소수의 사람들하고 편을 짓지 않는다. 하지만 소인배들은 끼리끼리 모이고 두루두루 사귀질 못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어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일을 즐기는 게 중요하다. 참 좋은 말이죠. 자, 자왈,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게 선생님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평상시에는 다 좋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내 곁에 있는지 그때서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날씨가 추워진 다음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변치 않고 의연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날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논어에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도록 할까요? 사회문화는 뭐냐?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도덕사회를 건설하는 게 바로 이상사회를 만드는 왕도이다, 길이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공자는 인간의 도덕적 내면의 도덕성이 있는데 그 도덕성을 인이라고 한다. 근데 이 인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겉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인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 바로 예의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은 사랑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육아만의 아주 독특한 사랑관이 나옵니다. 바로 육아에서의 사랑, 무슨 사랑이냐? 존비친수의 사랑이다. 존비친수가 뭐냐? 존중한다 할 때 높음, 비하한다 할 때 낮음. 그죠? 존비, 높고 낮음. 왜 하는 존비가 아니에요. 존비가 아니라 높고 낮음. 친소, 친하고 먼. 높고 낮음, 친하고 먼 것을 구별하는 사랑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신분이 높은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먼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죠. 만약에 빵이 하나가 있는데 배고파요 사람들이. 70살 할아버지하고 10살 된 꼬마애가 할아버지 이거 내 거예요. 내가 먹을 거예요. 할아버지, 야, 난 배고파 임마. 내가 먹어야 돼. 공자에 따르면은 누가 먹어야 될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됩니다. 존비를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엄마, 옆집 엄마가 있어요. 빵이 하나 있어요. 누굴 줘야 될까? 둘 다 배고프대요. 자, 공자에 따르면 가깝고 먼 것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우리 엄마에게 빵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먹은 다음에 만약에 빵이 남는다면 나눠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자의 사랑은 우리가 아주 이상적인 무차별적인 사랑이다. 모든 사람 똑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다. 아닙니다. 공자의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이다. 차별적인 사랑이다. 차별적인, 아주 중요하다. 차별적인 사랑이다. 뭐를 차별하느냐? 존비친소, 높고 낮음, 가깝고 먼 것을 차별하는 사랑이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사랑의 가장 첫 출발은 누구부터냐? 바로 나와 제일 가까운 부모로부터 확대되는 사랑이다. 나의 부모를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일국의 대통령, 왕을 사랑할 수 있고요. 왕을 사랑한 다음에 이제 자연 생태계로 넘어가서 뭐 다른 존재까지 사랑할 수도 있고. 아무튼 공자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가까운 곳으로부터 확대되는 사랑이다. 높고 낮은 가깝고 먼 것을 차별하는 사랑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나중에 배울 야 같이 묵자. 묵자가 되겠죠. 묵자는 이런 차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은 우리 엄마 옆집 엄마 똑같이 사랑해야지. 이게 묵자예요. 하지만 공맹순이라고 하는 육아의 모든 우리가 배울 모든 육아의 기본은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이다. 오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자는 그의 저서에서 사랑을 이렇게 또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뭐냐? 서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뭐 눈여겨보지 말고 그 의미를 풀 때 쌤이 좀 한자를 설명해 줄 테니까 이해하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충자의 한자를 보면은 가운데 좀 더하기 마음심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마음 한 가운데로 대하라. 부모님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라. 가식으로 거짓으로 대하지 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그죠?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인데요. 이것도 한자 그냥 풀이만 해줄게요. 같을 여자에다 마음심자.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은 같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배고픈데 내가 지금 짬뽕을 먹고 싶어. 그럼 배고픈 옆에 친구도 짬뽕을 먹고 싶겠지. 그죠? 서로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청소하기 싫어 죽겠어. 그렇다면 옆에 친구도 청소하기 싫겠죠. 그럼 내가 청소하기 싫다고 친구한테 미룬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왜? 저 친구도 나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게 바로 서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역지사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자는 우리가 사랑, 여기 있는 마음의 사랑. 첫 번째 사랑은 진심을 표현해서 사람을 대하라. 두 번째,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이런 충과 서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두 가지. 공자의 사랑은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이다. 또 하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음속에 인이 있고 이게 밖으로 나오면 예가 된다. 예.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인만 있으면 안 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먼저 드세요. 이렇게 예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자는 예를 인이 밖으로 표출된 외면적 사회 규범이다. 규범은 우리가 지켜야 될 거죠. 우리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사랑이 반드시 적절한 형식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돼야 된다. 이걸 우리는 예라고 한다. 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춰야 된다. 뭐 예절 바르게 행동해라. 이게 바로 예입니다. 사랑을 적절한 형식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이런 구절을 잘 쓰죠. 사리사욕,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을 극복해서 진정한 예를 회복해라.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라. 모든 행동을 예에 맞춰서 해라. 예는 어떤 사랑을 표현하는 형식이다. 그렇죠? 예의 뿌리는 사랑이고 사랑은 반드시 예가 있어야 적절히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를 회복해라.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한들 적절한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소용없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적절히 표현이 안 돼. 왜 그럴까?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쉬고 싶은데 귀찮은데. 부모님이 오셨네? 짜증나. 귀찮은데. 야 아빠 늦게 오셨는데 인사해야지. 귀찮아. 이런 욕망을 극복하고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예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극기동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어른이 얘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야 밥 먹을 땐 이래야지. 이럴 땐 이래야지. 아버지가 오셨는데 야 어른한테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어디서 아버지가 식사도 안 끝났는데 벌써 일어나. 이렇게 예를 강조하다 보면 좀 어떨까요? 인간관계가 경직됩니다. 그래서 예에
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경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얘를 지켜야 되지만, 야, 얘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해야 돼, 이거 있으면 안 돼. 이러면 너무 인간관계가 삭막해지고 얘가 경직되기 때문에 얘와 함께 음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아주 서스럼 없이 서로가 하나로 어우러지잖아요. 조화롭게. 그래서 공자는 얘도 중요하지만 약이 아니라 악입니다. 악, 음악. 예악 사상이라고 해서 얘를 통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분별, 어른 이렇게 하고 뭐 어린애 이렇게 하고 장유 유서, 부부 유별 이렇게 서로가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음악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끔 하나로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만을 강조해서 안 되고 얘와 함께 음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얘는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어떤 분별 이런 걸 강조했다면, 음악은 서로 어우러지는 걸 강조했다. 그래서 공자는 이걸 합쳐서 우리가 예악이라고 합니다. 예와 악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정치 사상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자는 지금까지 얘기했다시피 인간의 사랑, 겉으로 표현되는 예, 인예. 근데 예만 있으면 안 되니까 좀 악도 좀 필요해요. 같이 어우러지게. 그럼 키워드 3개네. 인과 바꾸고 예. 근데 얘만으로는 인간관계가 딱딱하니까 음악도 같이 들어요. 그죠? 예. 같이 한번 귀 한번 열어봐요. 제가 줄게요. 버즈 한번 줄게요.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공자 정치 사상은 첫 번째, 강제적인 법률보다는 도덕과 예의로서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 쉬운 말로 덕치는 도덕으로 하는 정치 더하기 바로 사랑의 정치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역지사지의 마음, 도덕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를 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치는 강제적인 법률이 아니라 도덕과 예의로 하는 정치고요. 또 하나 숙이 아니니라고 하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친구가 없니? 그럼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최고의 양은 뭐야? 자기 자리에서 북극성처럼 빛을 환하게 발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해서 모여들어.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건 바로 뭘까?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 스스로 반성해보고 자기를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양을 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리더가,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제대로 못하면 자기나 똑바로 하지 우리한테 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덕치의 핵심은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 훌륭한 인격자가 먼저 된 다음에 백성을 다스려라. 우린 이 인격자를 뭐라고 부른다? 군자라고 부른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 스스로가 이 군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북극성처럼 환하게 빛을 발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려라. 숙이 아닌의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공자는 정명이라는 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 각각 자신의 이름에 맞게 바르게 행동해라. 임금은 뭐답게, 궁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역할을 해라. 그렇죠?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여야 된다. 자기 이름에 맞게 행동해라. 이것을 우리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명분, 자신에게 나누어진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을 해라. 군분, 신신, 부부, 자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정치, 각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나라, 그러면 어떤 사회가 열릴까? 공자가 꿈꾸는 대동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동은요, 크게 어우러지는 사회,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죠? 우리가 그러면 나라가 꼭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사회가 열린다. 사랑이 넘치고, 그렇죠? 서로에 대한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회,
대동사입니다. 자, 대동사는 누가 다스려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훌륭한 인격자가 다스려야 되겠죠. 그럼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르는 성인군자가 다스리는 덕치사회,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사는 도덕사회, 특히 가족과 같은 사회, 그죠? 왕이 우리의 어버이와 같고 왕은 우리들을 가족처럼 보살피는 사회, 대동사회입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 그리고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우리가 만약에 부모라고 하면은 자식이 5이 있는데 자식 하나가 너무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 그럼 부모는 누구에게 신경을 써야 될까? 잘 사는 4명이 아니라 이 못 사는 정말 그 아픈 손가락 그 자식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군자, 왕도 그렇게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동사회는 도덕으로 다스리는 사랑스러운 사회, 가족과 같은 사회,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를 우리는 대동사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공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공자.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인을 갖고 태어났다. 사랑. 인간다움을 갖고 태어났다. 인. 근데 이게 인이 밖으로 표출이 됐을 때 완성이 된다. 밖으로 나온 걸 예라고 한다. 인은 예로 나와야 된다. 됐죠? 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높고 낮은 가깝고 먼 것을 구별하는 차별적인 사랑이다. 그렇죠? 그걸 존비친소라고 했습니다. 존비친소. 그렇죠? 또 하나, 세상은 법치가 아니라, 강력한 법치가 아니라 사랑의 정치, 덕치, 도덕 정치, 도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해야 되고, 제일 먼저 당신 스스로가 먼저 인격을 완성한 다음에 세상을 다스려라. 자, 정명. 각각 군군 신신 부부자자 각자 사회에서 맡은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라. 그럼 어떤 사회가 열린다? 대동사회가 열린다. 가족처럼, 모두가 가족처럼 더불어 사는 사회,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주는 복지사회가 열리게 된다. 자, 공자 이후의 모든 유가는 이 사상을 다 뿌리로 전개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유리상 첫 번째 했는데요. 공자입니다. 자, 공자는 지금부터 이제 한 2-3달 동안 배우는 모든 유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자의 사상이기도 하고 동양 유가의 핵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 4가지로만 알 수 있겠지만 사상적으로는 깊이가 없어요. 실천윤리, 정치윤리, 아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들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제시한 분이 바로 공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자 배우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자를 계승한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